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소비자 법률 아카데미에서 보이스피싱에 한번 대해서 소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런 범죄자들이 보게 되고 이런 뉴스들도 우리 바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보이스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들로 진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건 수라든가 금액이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또 이런 범죄를 주도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자를 볼 때마다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는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이 범죄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괴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라든가 뭐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겠는데 이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이 범죄자들의 어떤 전화를 받거나 어떤 촉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판단하에 돈을 주거나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래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왜 돈을 줬을까? 또는 내가 그때 왜 계좌 이체를 했을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내가 한 번 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점차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그다음에 그런 범죄에 대한 대비책,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일부 뭐랄까 이런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범죄에 관련돼서 형사처벌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는 범죄 유형들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아주 고전적인 범죄 유형.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을 때 범죄 유형은 보통 이 계좌 이체형 범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 물론 그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현혹해서 그 어떤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그래서 때로는 돈을 입금을 ATM기에 현찰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불러주는 통장 계좌번호로 막 입금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이런 계좌 이체형 범죄 유형이 거의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대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떤 특정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입금하라는 것이 라고 좀 대중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소위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또 진화했어요.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대충 검찰이라든가 또는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기관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을 하여금 경찰, 검찰 이렇게 약간 겁을 주면서 지금 당장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추락할 수 있다든가 굉장히 당신이 법에 어떤 촉대는 우려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겁을 전화를 끊지도 못하게 만들고 계속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돈을 인출을 해서 이번에는 ATM에다가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그것도 되게 교묘한 게 그 만나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서류를 전달해 주냐면은 관공서 또는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어떤 관공서에 어떤 도장이 찍힌 그런 서류를 전달해서
돈을 받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런 서류를 전달받는 소비자들은 내가 이 전화 온 게 실제로 있는 거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보이스피싱 을 당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대면 표출형인데요. 거의 특히 이제 검찰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기관 사칭형 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몇백 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또는 뭐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만 해도 이 정도 피해니까 어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합치면은 뭐 한 달에 1건 이상의 범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요. 피해 금액도 매달 수백억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또 진화 방법인데 이거는 SNS를 통해서 뭐 메신저 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유행의 어떤 보이스피싱 방법인데요. 이것도 작년 한 해에만 10,000건이 넘어요. 피해액도 5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SNS, 예를 들면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고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사칭해가지고 어떤 앱을 깔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앱이 악성 코드예요. 최근에 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내가 아들인데 또는 딸인데 자식을 사칭해가지고 내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전화 통화가 힘들다. 지금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보내는 거다. 그래서 뭐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친구 추가,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게 만들고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눌러가지고 사실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또는 내 딸이 아들이 지금 아빠 엄마 부르면서 친구 추가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르고 그 앱을 깔게 되면 한 번 딱 누릅니다. 근데 그 한 번 딱 클릭하는 순간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금융 정보가 다 넘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보이스피싱에서 내 개인 정보, 이 금융 정보를 마음 놓고 이제 작동할 수 있어요. 통장을 예를 들면 뭐 A 은행 통장에 들어가서 그 돈을 당장 B 은행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고 또 B 은행으로 옮긴 다음에 또 C 은행 특정 사람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한 번, 두 번 누르는 사이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몇 분만 지나면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요새 뭐 핸드폰으로 다 금융기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통장 계좌번호도 다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통장에 거액이 만약에 자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돈 찾아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SNS 또한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사칭하니까. 뭐 이런 유형들, 그러니까 고전적인 계좌이체형. 근데 요즘 이런 방식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ATM 가서 현찰을 입금하라고 하는 방식이 되게 요새는 통하지는 않고요. 요새는 사람 만나서 주는 대면 표출 아니면 아예 SNS를 통한 메신저 PC 요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 후자의 범죄 유형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달 1,000건 이상의 100억 원의 매달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예방책은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우리나라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하여간 관공서 누구도 이런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단 10원이라도 돈을 전달할 것 또는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정하실 것이죠. 음주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이나 또는 법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와서 약간 겁을 주거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벌금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계좌이체 내지는 직접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관공서가 현금을 요구하거나 누군가한테 전달하라 이렇게 말을 할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대화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냥 끊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이 메신저 피싱,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저도 사실은 이런 문자를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악성 앱이 핸드폰에 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런 범죄 집단에게 넘어가는 경우. 그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문자가 오면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삭제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특히 20대 초중반 막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젊은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어떤 현혹되는 어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명 사람들 만나서 대면으로 수취하는 어떤 그런 보이스피싱 새로운 유형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런 돈을 피해보는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현금 수거 체계라고 하는데 돈을 전달받게 되면은 공범이 됩니다. 공범. 대부분 공범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보통 시간당 1, 20만 원이거든요. 물론 시간당 1,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현혹이 돼서 이런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피해 액수가 클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남게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 어떻게 고액 아르바이트인지 알 수 있냐면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대면 면접을 안 봅니다. 비대면. 절대로 만나서 면접을 안 봐요. 왜냐하면은 진짜 만나서 면접을 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자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특히 핵심 주역들은 뭐 중국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면 면접을 안 봐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아르바이트 일을 주는다고 하면서 직접 만나지도 않고 면접을 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의심해야 되고 주로 하는 일이 누굴 만나서 돈을 전달받고 또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딱 이럴 때는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포 통장을 그냥 내 통장을 막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명의로 된 거. 뭐 A은행, B은행 명의. 내 통장을 한 몇십만 원 주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포 통장을 양도하는 것도 형사처벌됩니다. 앞으로 이게 통장 양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이스피싱 유형이 어떤 것이 또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내 명의로 된 통장을 함부로 누군가한테 양도하면 형사처벌된다.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법률 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크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